안녕하세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복지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 신고된 노인복지시설, 즉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은 각 시설에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해서 시설 내에서 생활하는 어르신의 안전한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특히 시설생활 노인에 대한 다양한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 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시설 안전관리 지침과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에 대한 종사자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설에서 형식적으로 안전교육을 하거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행태가 있을 때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여야 할 것이며, 지자체 관계공무원도 시설 안전점검을 나가서 시설에서 다 알아서 하겠거니 하는 아니라고도 무책임한 관리를 하게 된다면 제2의 세월호 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여러분의 노인복지시설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본 영상은 저희 케어스토리에서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연 1회 제공해드리는 노인복지시설 안전관리 교육 영상입니다. 교육의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노인복지시설 안전관리 지침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각 시설에서는 본 영상을 상영하여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교육에 이어서 제공해드릴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교육 영상도 함께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노인복지시설 안전관리 지침에 대해서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시는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입니다. 자, 그 중에서 저희는 이번 시간에 노인복지시설의 안전관리 지침에 해당하는 내용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주요하게 살펴볼 내용은 생활노인 외출 및 실종 시 조치사항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응급환자 발생 및 안전사고 시 조치사항, 또 사망자에 대한 조치사항도 있고요. 또 화재 예방 및 발생 시 노인 대피 등 조치사항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 등 위생 관리에 대한 내용, 또 노인복지시설에서의 통장 등 입소자 금품 관리나 또 시설 내 안전관리 체계 구축, 그리고 야간 대처 강화 및 야간 인력 배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 내용들 가운데에 우리 재난사고 등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은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교육을 부분별로 제공해 드릴 텐데, 예를 들어 화재, 전기관리, 또 감염병 이런 내용들로 따로따로 영상을 제공해 드릴 계획이니까요. 그 영상들을 다시 또 교육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활노인 외출 및 실종 시 조치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실 텐데요. 시설 내에 생활하는 어르신 중 보행, 인지기능이 양호한 어르신의 경우 자유로운 외출 외박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호자가 동행하여 목적지로의 외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인지 판단력이 저하된 노인, 즉 치매 노인이 보호자 동행 없이 무단으로 시설 내를 이탈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한 대처와 안전한 귀원을 돕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살펴보실 거는 외출, 외박의 절차부터 우리가 보셔야 되겠는데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자립 외출이 가능한 어르신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립 외출이 가능한 어르신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즉 노인요양원,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는 자립 외출이 가능한 어르신이 거의 안 계시죠. 자, 그런데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 또는 실버타운처럼 양로시설이나 노인 공동생활 가정, 즉
노인 주거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리 외출이 가능한 어르신도 많이 계십니다. 자, 이때에는 자립으로 보행이 가능하고 보장구를 사용해서 자립 보행이 가능하고 또 외출 기능상 어려움이 없으신 그런 어르신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본인 가족의 의사에 따라 직원에게 알리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행선지를 파악해서 전달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직원이 명함을 제공해 드리고 또 신상 정보를 지참할 수 있도록 어르신께 확인을 시켜 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에 따라서 필요시 대중교통편도 안내해 드리고 인근 지역의 차량도 지원해 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외출이 이루어집니다. 외출 후에는 안전하게 기원을 하시는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안부를 여쭙고 건강을 확인하게 되는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호자의 동행이 필요한 경우이죠. 어르신들께서 외출과 외박을 하셔야 되는데 보호자분들의 동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뜻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안전하게 자립보행이 어려운 어르신이거나 인지기능이 저하된 어르신의 경우에는 동행이 필요한 어르신들이다. 자, 이때에 어르신 본인과 가족분들의 의사에 따라서 외출과 외박의 요청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직원분들께서는 상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무슨 이유로 외출을 하시려는지, 어떠한 목적으로 외박을 하시려는지, 또 가능한 행선지, 그리고 용무 등을 파악해서 외출과 외박에 대한 지원 방법을 모색하여야 되겠죠. 자, 이때에 먼저 단순 외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설에서는 외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시장 보기 같은 것들이죠. 자, 이때에 요양보호사 선생님 한 분과 어르신 한 분, 즉 1대1로 외출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든지 또는 요양보호사 선생님과 어르신 다수로 이동 동행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어르신들께서 외출을 원하셨던 그 용무를 대행해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용무에 있어서 구입에 대한 것 그리고 어떤 용무에 필요했던 그런 물품들을 어르신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또는 업무를 처리해드리게끔 되겠죠. 자, 그래서 영수증을 지참을 하고 다시 기원을 해서 그 결과를 확인하고 교환하게끔 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외출에 대한 기록을 대장에 남기겠죠. 자, 두 번째로는 가족의 협조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때에는 가족 상담, 어르신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일정과 차량 등 조정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죠. 그리고 외출 준비를 안내해 드리고 의복, 약 등을 준비해서 처치 방법도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어르신에 대한 보호의 유의사항도 안내를 해 드려서 안전하게 외출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르신께서 기원하시면 안부를 여쭙고 건강을 확인하게끔 되겠죠. 자, 세 번째로는 가족의 협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자, 이때에는 우리가 자원봉사자라든지 또는 직원분을 연결해서 지원을 해드릴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정과 차량 등을 또 조정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어르신께 외출 준비와 봉사자에 대해서도 어르신의 안전한 외출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자, 의복과 약도 준비해드리고 처치 방법도 설명해드리고 외출에 대한 유의사항도 안내해드려서 외출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기원하시게 되면 안부를 여쭙고 건강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 어르신께서 시설에서 이탈하신 것이 발견이 되었다 라고 했을 때에는요, 어르신 담당 직원에게 빨리 비상연락을 취해야 되겠죠. 그리고 직원 간 역할을 분담해서 3개조로 나눠서 위급시 곧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먼저는 원내를 다시 샅샅이 살펴봐야 되겠죠. 장롱, 창고, 계단 아래, 욕실, 기타 잘 사용하지 않는 공간도 다시 한번 샅샅이 살펴보고 또 마당과 대문 밖 가까운 거리로 나가서 어르신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어르신과의 상담을 통해서 이탈 당시에
정보를 얻어야 되겠죠. 어르신이 언제까지 어디에 계셨었는지, 그리고 최근 어디를 가고자 하는 생각을 말한 적이 있으신지, 또 나가는 상황을 목격한 사람은 있는지, 언제쯤 무엇을 입고 누구와 함께 무엇을 타고 갔는지, 또 교회나 사찰, 친지를 방문하려고 이탈한 가능성은 없는지, 또 신상 정보를 소지하고 계시고 있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 저희 시설의 어르신께서 갑작스럽게 시설에서 이탈하셔가지고 굉장히 당황하고 고생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어르신께서 방충망을 뜯고 창문을 넘어서 뒷산으로 이탈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어르신을 빨리 찾지 못했더라면 아마 실종까지도 갈 수 있었던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을 저도 경험을 했었는데, 자, 그 상황에 직면하면 이런 내용들이 잘 생각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워지고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단순하게 그냥 어르신만 빨리 찾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지 당황스러워지고, 그리고 그냥 무작정 뛰쳐나가서 어르신이 어디로 가셨는지를 찾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사전에 어르신 이탈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금 설명해 드리는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서 긴장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집중해서 어르신께서 어디로 이탈하셨는지를 빨리 파악을 해서 어르신을 찾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물론 어르신께서 이탈하셨을 때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행해야 될 것은 어르신의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우선을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주출입구에 대한 관리부터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행여라도 창문을 통해서 뛰어내린다든지 또는 다른 출입구를 통해서 외부로 나가시지 않도록 출입구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꼭 먼저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출입구에는 가급적이면 자유롭게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번호키가 설정이 되어 있다든지 키패드를 통해서 문을 개폐할 수 있다든지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자칫 인권 문제하고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권 문제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번호키를 사용할 때에는 번호키 바로 밑에 이러한 안내문도 좀 붙여놓을 필요가 있죠. 자, 출입을 원하실 경우에는 사무실로 연락을 해달라 라든지, 또 출입을 위해서 번호를 아시고자 할 때에는 사무실로 연락을 해달라든지 또는 담당자한테 연락을 해달라라는 문구가 그 번호키 밑에 부착이 되어져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어르신께서 이탈하셔서 우리가 찾지를 못했다. 어르신 이탈이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시간을 길어지게 계속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고 빨리 신고를 하셔야 되겠죠. 먼저는 가장 가까운 지구대를 방문해서 신고하는데, 방문해서 신고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전화로 빨리 신고하셔야 되겠죠. 우리는 이러한 신고를 대비해 두고 시설에서는 기관 연락처들이 다 정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유관기관 연락처죠. 긴급 상황 시에 빨리 전화할 수 있도록 가까운 지구대 연락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게시를 해두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고하실 때에는 사진, 신상정보라든지 또는 이탈 당시 옷차림, 용모 등의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위에서 확인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죠. 어르신께서 나가실 때 어떻게 해서 나가셨는지, 다른 어르신분들께서 진술해 주신 어르신의 이탈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역 내에 도움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 수집이 돼야 되는데요. 콜택시 연락처를 사전에 확보해서 비상시 무전을 쳐서 이송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근데 콜택시뿐만이 아니라 어르신들께서는 버스를 타실 수도 있습니다. 자, 버스를 타는데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은 돈이 없으신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버스 기사님께서 이상하게 보시겠죠. 어르신 복장도 그렇고 또 어르신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또 버스를 탈 때 비용도 없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 내에 있는 버스 회사에도 간단한 공문 정도는 띄워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어르신들께서 버스를 타셨는데 이러한 돈이 없는 상황, 또 말투라든지 어투라든지 좀 이상할 때에는 반드시 시군구에다 전화를 해달라라는 것들이 버스 기사님들께도 교육이 좀 되어져 있을 필요가 있겠다. 또 지역에 있는 콜택시 기사님들께도 이런 내용들이 사전에 좀 전달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좀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시설에서 다 각각 지역 내 버스 회사라든지 또 콜택시 회사에다가 각각 다 시설별로 안내문을 전달해 드리기엔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시군구에서 안내문을 작성을 해서 혹시라도 돈이 없으신 어르신께서 또는 어투가 이상하신 어르신께서 복장이 이상한 어르신께서 탑승했을 때에는 상황을 파악해서 가까운 지구대나 또는 관할 시군구에다가 연락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전달하여서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신고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빨리 보고해야 되고 직원 비상 연락을 돌려야 되겠죠. 자, 원장님께 보고 드리는 건데, 낮에는 사무국장 또는 생활복지사의 지시하에 대처를 하고요. 만약에 야간일 때는 문제가 심각하죠. 자, 시설 내 조직 체계에 따라서 상황을 보고하고 필요시 평상시에 마련되어 있는 비상 연락망을 가동해서 어르신 이탈 상황을 교류하고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되겠습니다. 또 인근 지역 거주하고 있는 직원들의 협조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설에서는 지역에 있는 다른 기관 분들과도 연결이 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관계가 좀 이루어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평상시 정확한 연락망을 구비해야 되겠고요. 실제 상황을 예상해서 한 번쯤은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니까요. 이 영상 끝나고 나서는 우리가 혹시 모를 야간이나 또는 주간 상황에 어르신의 실종을 대비해서 실제적으로 연락과 그리고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원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종사자분들께도 연락이 다 취해지면 빨리 보호자분께도 연락을 드려야 되겠죠. 어르신의 가충 상황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르신이 평소 기억하고 있는 장소가 있다든지 또는 집으로 도착 시에는 시설로 빨리 통보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어르신 찾는 상황을 수시로 교류해서 서로 협조 관계를 만들어 가도록 해야 되는데, 자, 실제로는 만약에 시설에서 어르신께서 실종하시면 보호자분들께 연락드리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어려운 상황 만들면 안 되고 우리가 먼저 어르신 실종을 예방하도록, 실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시설에서 어르신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또 평소 가족 상담을 담당하는 직원이 전화해서 상황을 상세하게 안내하고요. 가족의 반응, 의견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가족이 예상 장소에 가보지 못할 경우에는 직원 파출소와 연계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르신 찾기, 그리고 재신고 및 확인의 단계인데요. 차량으로 2인 1조로 나누어서 한 명은 운전하고 한 명은 살피는 역할로 해서 4, 5팀을 구성하고요. 인근 대로, 골목길 안쪽, 지하철 하천 아래, 슈퍼 안 등을 꼼꼼히 살핍니다. 어르신의 기동 상태와 이탈 시간도 고려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바깥으로 출동 시에는 반드시 휴대폰을 소지해서 수시로 정보 교환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탈 발견 1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찾지 못할 경우에는 파출소에 다시 신고해서 협조를 하시고요. 콜택시나 버스 회사에도 연락해서 무전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가족과 상담해서 상황을 교류하고 정보를 확인하시는데요. 우리가 먼저는 어르신께서 만약에 실종이 되셨다고 하면 방금 보셨던 것처럼 어르신의 기동 상태하고 이탈 시간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걸음 속도, 그리고 어르신께서 언제 이탈하셨는지를 파악해 가지고 대충 이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어르신 걸음 속도로는 어느 정도, 반경 몇 킬로미터 정도까지는
계실 수 있겠구나를 빨리 파악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어르신께서 차량을 탑승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콜택시 회사와 지역 버스 회사에도 연락을 취해서 어르신의 외모 그리고 옷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서 어르신을 혹시라도 빨리 발견했을 때에는 연락을 주시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겠고요. 일단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면 인근 진구대에서 경찰차 한 대는 빨리 올 수 있는데 많은 인원이 투입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시설 주변에 있는 도로와 인도 상황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두시면 이런 상황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르신 실종 한두 시간이 지나도 발견하지 못하면요, 빨리 전단지를 작성해서 배포를 하고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직원이 사진, 인상착의, 의복 상태 등의 내용을 전단을 작성해서 출동조에 전달을 시키고요. 인근 지역 주민들이 어르신을 보호하고 있을 경우에는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배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경찰서, 구청, 관련 복지시설에 공문으로 가출 어르신 정보를 제공하고 입소 의뢰 시 협조를 구하고요.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시면 치매 안심센터에 실종 노인 찾기에도 등록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 전단 배포와 유관기관 협조, 신고 절차를 진행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만약에 다행스럽게도 어르신을 찾았을 경우에는 각 신고처에 다시 연락해서 찾았다는 것을 보고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족 출동 직원들에게 연락해서 기원 조치를 시키고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서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체온, 혈압, 맥박, 혈당, 심리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요. 따뜻한 음료를 제공하거나 청결 유지, 또 필요시 병원과 연계해서 치료를 받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찾지 못했을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워지는 상황이 되죠. 관할 경찰서에 가출 노인 신고 공문도 발송하시고요. 병원 등 보호 가능한 유관기관으로 확대해서 공문도 발송하고 전단도 배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찾지 못할 경우에는 실종 신고도 하시고 파출소나 지구대에 하죠. 그리고 치매 안심센터 같은 데에다가 실종 노인 정보도 올려놓고 어르신의 정보가 접수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어르신께서 실종이 되면 일이 심각해집니다. 꼭 이런 내용 알아두시고 시설에서는 어르신께서 실종되지 않도록 주출입구에 대한 관리, 그리고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로 인식표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소지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응급 환자 발생 시에 그리고 안전사고 발생 시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시설에서 위독, 사고 등으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그리고 119 호출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촉탁의사 및 협약의료기관과의 연락, 자체 구급차량 이용 등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의료기관에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시설의 물리치료사와 간호사는 응급대처 요령을 항상 숙지하고 계셔야 되겠죠. 시설의 여건상 의사와 간호사가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없는 야간 등의 상황을 대비해서도 요양보호사 선생님 등께서 모든 직원이 조치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항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되겠습니다. 시설 생활로인의 응급상황 및 안전사고에 대해서 긴급조치 후에 보호자 연락을 신속하게 취하시고요. 기록 등을 참고해서 응급상황과 안전사고에 대한 최선의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시설에서 어르신께서 넘어지셨을 경우에는 골절, 외상, 뇌출혈 등이 예측될 수 있기 때문에 의식상태, 통증 유무, 출혈 유무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자, 고령자의 경우 뼈가 약해서 수발 시 이를 반드시 유념해야 되겠죠. 또 넘어짐이나 안전사고로 인해서 골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전신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동 시에는 가급적 골절 부위를 고정 후에 이동하도록 합니다.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의 처리 순서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먼저 환자에 대해서는 관찰을 하고 구명에 필요한 처치를 합니다. 자, 이때 만약에 의식이 없으면 기도를 확보하고요. 입안 청소,
이물질 제거, 머리를 뒤로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호흡이 없는 상태면 불어넣기 인공호흡과 또 맥박이 없으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호흡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옆으로 눕히고 자, 맥박이 있을 때에는 인공호흡을 계속 실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구명에 필요한 처치를 하셨는데 출혈까지도 있어요. 그때에는 압박지혈과 지압지혈이 있죠. 자, 악화 방지에 필요한 처치를 하셔야 되는데 호흡 곤란의 경우에는 의자에 앉히고 그리고 상처의 경우에는 지혈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런데 골절의 경우에는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외상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화상의 경우 화상 부위를 냉각시켜 주시는 응급조치를 실시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사망자에 대한 조치사항도 있는데요. 시설장은 시설생활노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 의식을 경건한 장례 절차에 따라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죠. 장례 사유 발생 시 시설의 조치를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로는 장례 사유 발생 시 사망자 처리에 대해서 시설장은 관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시설은 보호자와 해당 시군구에 지체 없이 통보를 해야 되겠고요. 다만 시설이 보호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시군구는 해당 시설에 대해 사망자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지시하게끔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장례 절차는 생활노인의 유지와 보호자 뜻에 따라서 결정하는데 다만 무연고자인 경우 시설의 결정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로 실시하고요. 생활노인의 유지를 우선으로 하도록 합니다. 보호자분들께서 별도의 장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모든 절차를 이전하도록 하고 시설은 그 외 가능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무연고자의 경우이고요. 만약에 일반 대상자 어르신들께서 시설에서 사망하셨을 경우에는 보호자분들께서 다 장례를 진행하시게끔 되어 있죠. 자, 만약에 시설에서 어르신께서 자연사 하셨다. 자, 그러면 시설에서는 병원에 연락을 해서 어르신을 후송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 돌아가셨을 때에는 먼저 보호자분들께 연락을 취하고 보호자분들과 함께 응급 차량을 통해서 병원이나 또는 장례식장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되겠습니다. 자, 이 네 번째 내용이 큰 문제인데요. 생활노인 사망의 직접 원인이 직원의 현저한 과실이나 고의적인 사실로 확인되어지면 시설장은 해당 직원을 인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징계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형사고발 조치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시설에서는 인사심의위원회를 개인시설일 경우에는 두지 않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생활노인 사망의 직접 원인이 직원의 과실이었다 또는 고의적인 사실이었다고 했을 때에는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죠. 장례 장소는 보호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장소를 결정하시고요. 무연고자는 시설 내에 지정된 장소 또는 장례식장에서 시설 주관 하에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장지 및 시신의 처리는 생활노인의 유지 또는 보호자의 뜻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장을 원칙으로 하고요. 시설이 소재한 행정구역 내의 국공립 납골당에 안치하거나 유택 동산에 산골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시설 내에 사망자의 유골 보관은 금지하도록 합니다. 자, 장례 비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생활노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제시한 비용으로 충당하지만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호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다만 무연고자의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시설에서 부담하여야 되겠죠. 이외에는 보호자가 장례 비용 일체를 부담하게끔 됩니다. 자, 이에 따라서 우리가 유류금품의 처리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장례를 행할 자가 없는 생활노인이 사망해서 장례를 행함에 있어서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겠고요.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 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직계혈통 등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외 자녀금품은 민법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설은 생활노인 사망 후에 행정기관의 사망 1개월 이내에 재반 관련 서식에 의거 사망 사실을 보고해서 퇴소 처리를 하여야 되겠습니다. 즉 퇴소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는 화재 예방 및 발생 시에 노인 대피 등 조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실 텐데요. 자, 시설은 화재 예방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연소 방지 시설을 설비하고 또 방화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전기, 가스, 소방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그리고 시설의 종사자는 화재 발생 시에 노인 대피 등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먼저 첫 번째로는 건축물 및 내장재에 대한 연소 방지 시설 설비예요. 시설은 층별, 용도별, 방화벽, 방화문, 경계벽 등에 대해서 방화 구획을 설정하고요. 내장재의 불연화 시설의 설비 및 커튼, 카페트, 종이류를 제외한 벽지, 방 출입문 등 목재 시설에 대해서 방염 처리를 해야 한다. 우리 이 방염 처리는 설치 신고를 요즘에 낼 때에 특히나 노유자 시설로 건축물 용도가 되었을 때에는 이 방염 처리에 대한 소방서의 확인이 다 들어가죠. 그리고 시설에서는 만약에 시설이 오래된 시설이다. 그래서 이런 방염 처리에 대한 안내를 적용받지 못했던 시설이라고 하면 시설 자체적으로 우리 시설의 커튼이나 카페트, 종이류를 제외한 벽지, 출입문 이런 것들이 목재로 되어 있을 때에는 방염 처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또한 시설은 방화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해야 하는데요. 방화관리 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자, 방화관리 책임자 선임이에요. 비상연락망 및 자위소방대도 조직해야 되겠죠. 방화관리를 위한 방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되겠고 전 종사자를 대상으로 소화요령, 인명대피, 유도요령 등에 대한 소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되겠습니다. 자, 전기 및 가스 시설에 대해서는요. 화기사용시설, 즉 난방이나 취사죠. 그리고 가연성 가스시설 점검, LNG 시설, LPG 시설, 또 도시가스 시설, 저장 및 취급, 전기시설 점검, 그리고 냉난방 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일자를 기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또한 소방시설에 대해서는요. 소화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 또 피난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 또 경보설비 작동 여부, 또 비상구 등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점검 일지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죠. 저희 케어스토리에서 운영 지원을 받고 계신 시설들에서는 매월 15일에 자체적으로 소방시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누락되지 않게끔 항상 그 일정을 지켜서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재 발생 시 조치사항인데 화재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숙지를 잘 해두셔야 되는데 전 생활노인 및 종사자는 화재를 감지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누구든지 화재의 발생 사실을 최초로 목격하는 자는 119에 신고하고 그리고 비상벨을 눌러서 군의 전파 및 초기 소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초기 소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초기 소화 조치. 화재 발생 사실이 군에 전파되면 평소 편성 운영 중인 자위소방대의 분대 또는 반별로 개인 임무를 즉각 수행하는데 이건 주간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만약에 야간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문제가 커집니다. 그때에는 초기 소화 그리고 119 신고 동시에 이루어지고 대피가 필요한 상황에 있어서는 빨리 종사자들께 알리고 가능한 어르신부터 빨리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화재 발생 시 건물 구조에 가장 익숙한 종사자들이 질서 있고 적절한 노인 대피를 유도하고요. 대피 유도 시에는 큰 소리로 외치는 등 어르신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고 제일 중요한 얘기죠.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대피 시에는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건 등을 물에 적셔서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짧게 쉬면서 가능한 한 낮은 자세로 엎드려서 대피토록 유도하여야 되겠고요.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자, 아래층으로의 대피가 불가능할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시켜서 구조를 기다리도록 하고요. 이 경우 대피한 어르신들이 동요하지 않게 하거나 또는 바람을 등지게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설에서는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우리 장기요양기관 평가 매뉴얼에 보면 재난상황 대응 훈련이라고 나와 있죠. 그거하고 같은 비상대응 훈련입니다. 기관장 주관 하에 실제 상황을 고려한 모의 훈련을 실시하는데 연 2회 이상으로 실시하죠. 그리고 주간, 야간 각 1회 이상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 과정에 대해서는 입소자에게 공개하게 되겠고요. 주관은 시설장 주관으로, 즉 안전관리 책임관이죠. 그리고 참여는 종사자와 생활자, 그리고 생활자 참여가 어려운 경우 대체 물품, 인체 모형 등을 적극 활용해서 대피 완료 시간 체크 및 목표 위주 훈련으로 실시를 합니다. 훈련 결과는 지자체 안전점검 시 필수적으로 확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특히나 야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 야간에 있어서 어르신들 안전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을 만한 시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서는 야간에 화재가 발생함을 가정에 두고 또는 야간에 재난 상황이 발생했음을 가정에 두고 모의 훈련을 꼭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 등 위생관리에 대해서 살펴보실 텐데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다룰 부분이 이제 감염병으로 좀 떠올랐죠. 시설에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감염병과 식중독 등 위생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셔야 되는데 시설장님은 생활로인의 감염병 또는 식중독이 발생하거나 만연되지 않도록 강구 조치하여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는 시설에서는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과 만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대책위원은 시설장, 사무국장, 의사, 간호사, 또 사회복지사, 또 영양사, 또 요양보호사 등으로 구성을 하고요. 구성원의 책임 및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시설에서는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과 만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침을 마련해 두셔야 하는데 평상시 대책 및 발생 시 대응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죠. 평상시 대책으로는 시설 내의 위생관리, 환경 정비, 배설물의 처리, 혈액 및 체액 처리 등이죠. 그리고 일상의 수발과 관련된 예방 대책, 표준적인 예방 대책이고 조기 발견을 위한 일상의 관찰 항목 등을 마련해서요. 발생 시의 대응으로는 관계기관과 연락을 한다. 그리고 의료 처치를 한다. 또 행정기관에 보고한다. 시설 내에 연락체계 등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설에서는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 지침을 토대로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되겠죠. 그리고 특히 신규 채용 시에는 반드시 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하되 조리나 세탁 등 위생과 관련된 업무를 실시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위 지침에 의거해서 실시 내용과 점검 기록을 비치하여야 되겠습니다. 자,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은 저희가 분기별로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더불어서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에서도 또 안내를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알아만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시설은 입소 예정자의 감염병에 관한 사항도 포함한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되는데 입소 예정자의 감염병에 관한 사항이죠. 그 결과 감염병에 대한 병력이 있어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제공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감염병에 대한 특별한 병력이 아니고서는 서비스 제공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다만 감염병 병력이 있는 생활노인에 대해서는 감염 대책 담당자가 이 시설에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다른 시설 종사자에게 감염병에 대한 지식, 수발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주지를 시켜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염 대책 담당자는 저희 시설의 간호조무사 선생님 또는 간호사 선생님을 지정을 해놓게 되죠. 자, 그래서
감염병 및 식중독 발생 예방 수칙으로 제일 중요한 거 개인 위생이죠. 물은 반드시 끓여 마시고 용변 후 반드시 손 씻고 그리고 수시로 손을 깨끗이 씻는다. 또 오염 예방, 화장실 쓰레기통 등 오염원의 시설 개선 및 청결 유지 제일 중요하죠. 또 파리, 모기, 바퀴벌레 등 해충을 구제하고 취사, 식사도구 등은 끓는 물에 반드시 소독을 실시합니다. 또한 감염 경로를 차단해야 되는데 날음식이나 찬음식에 생식을 금지하고요. 물수건 등을 공용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또 오염구역은 소독을 하고요. 조리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조리원이죠. 시설에서는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날음식, 어패류의 공동급식을 금지한다. 그리고 조리기구, 시설의 청결을 유지하고 음식물의 장기 보관을 금지하고요. 위생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또 환자 발생 시에는 시설 소재지의 보건소에 즉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응급조치 및 격리 수용을 통해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되겠습니다. 자, 6번째로는 노인복지시설에서의 통장 등 입소자 금품 관리인데 이 내용에서는 이 부분만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입소자가 의사 무능력자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통장 등 개인 물품을 시설에서 관리하지 않도록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째로는 시설 내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인데요. 먼저는 안전관리 책임관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시설장을 누구를요? 시설장을 안전관리 책임관으로 지정하고요. 시설 안전 책임성 강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안전 업무 관리하고요. 안전관리 전반을 지휘, 감독, 지원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안전관리 담당자를 따로 이제 지정하는데 시설 내 종사자 중에서 안전관리 담당자로 지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책임관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자, 보시면 시설은 안전관리 책임관과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서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되겠죠. 그리고 시군구는 지정 현황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8번째로 야간 대처 강화 및 야간 인력 배치에 대한 내용인데요. 야간 대처 강화는 대형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야간에 대해서 당일 야간 근무 준비 상태를 제3자가 확인한 후에 근무하도록 하는 것인데 당일의 입소 현황과 체단 대피 경로 사전 답사, 비상 연락망 등을 확인해서 위급 상황 시 야간 근무자의 초동 대처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당직자가 아닌 야간 교대 근무자에게도 비상 대응 임무를 명시하고 제3자, 시설장 또는 차 선임자에게 사전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의무화되어 있다는 것에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야간 필수 인력 배치에 대해서는 화재 취약 시간대인 야간 인력을 필수적으로 배치해서 야간 근무 지침을 따르고요. 시설 상황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시설장이 근무 인원을 결정해서 배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야간 근무 지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야간 근무 지침 표준안이 있는데요. 본 지침은 야간 근무자의 근무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야간 등 취약 시간대에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침입니다. 자, 본 지침은 인적 범위, 즉 당직자에게 최우선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당직자가 아니더라도 야간의 시설물의 안전 및 초동 대처를 책임지는 종사자, 즉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시죠. 근무의 형태와 명칭, 인원수를 불문하고 이 지침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자, 기관은 사회복지생활시설 및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이 해당이 되고요. 자, 시간은 야간 시간대, 단 시설 내 야간교대 근무 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자, 근무 준비부터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당직자는 매일 18시까지 당일을 기준으로 야간 안전 취약 요인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상시 대피 방법 등을 준비하여야 되겠습니다. 준비사항은 아래와 같은 기록으로서 유지하는데 기록으로 한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셔야 되겠죠. 먼저 당일 입소 현황 그리고 당일 층별 최단 대피 경로를
반드시 확인해서 기록으로 해놔야 되겠고요. 또 와상 환자, 거동 불편자 등 취약 환자 위주로 파악을 해야 되고, 자, 두 번째로는 초동 조치를 위한 소화기 위치, 그리고 대피 경로상 방해 요인까지 제거가 되었는지 확인해서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또 비상시 시설 내외 비상 연락망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당직 업무 수행을 위한 지참물, 마스터키 같은 것도 지참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당직자의 안전 준비 사항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확인자는 당연히 시설장이 되겠죠. 그리고 보고자는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확인 방법은 당직자가 준비 상태를 기록한 문서와 함께라고 되어 있죠. 기록한 문서와 함께 구두로서 이를 보고하는 것이고, 시설장은 질의응답의 형태로 준비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크로스 체킹이라고 하죠. 이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서 보완하도록 반드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확인에 대해서는 확인자는 준비 상태가 충분함을 확인하는 의미로, 자, 기록지에 서명을 하고 그 내용은 2년간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 상태를 확인 종결받은 당직자는 규정 시간에 근무를 하고요. 시설의 순찰을 최소 2시간에 한 번씩은 실시하도록 합니다. 단 시설에 3시간 이내의 빈도로 별도 순찰 등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르고요. 순찰 시 특이사항은 당직 일지에 기록해서 보관하도록 합니다. 자, 특히 순찰 또는 신고 등으로 비상 상황을 인지한 경우에 입소자 등을 최단 경로로 대피시켜야 되겠고요. 비상 연락망의 가동 및 가능한 범위에서 초기 진화 등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직 준비 확인을 한 확인자는 불시에 당직 상태를 정기적으로 한 번씩 점검하셔야 되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거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노인복지시설 안전관리 지침의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셨는데요. 모두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중요한 내용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오늘 교육받으신 내용을 토대로 시설의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설의 안전이 보장될 때에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도 보장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교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